물어볼게요. 자, 그 다음에 90페이지를 가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있어요. 얘도 별표는 해줘야 돼요.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이 1% 변할 때 공급량이 몇 프로의 크기로 변하는지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우리가 조금 아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절대값을 표시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공급은 절대값을 표시하지 않아요. 이유가 뭐냐면 얘는 공급 법칙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과 공급량이 비례 관계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네 크기를 보면 가격이 1% 상승할 때 공급량이 1% 증가하고 얘가 1% 상승할 때 1.1%가 증가하고 얘가 1% 상승할 때 0.9%가 이렇게 증가해요. 그러면 얘는 이 가격이 상승할 때 전부 증가함수잖아. 왜 그런 거라고 그랬어요? 지금 얘기했죠. 공급 법칙. 아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감소했잖아.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증가하잖아. 근데 얘네는 가격이 상승하면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감소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수요 법칙의 원리를 반영한 거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공급 법칙을 반영한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어요? 그러면 틀림없이 여러분들 계산 문제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공급의 가격 탄력성인 계산 원리를 물어볼 수 있어. 근데 우리는 순간적인 또 착각이 발생해. 왜? 항상 수요 갖고 놀았으니까. 반비례만 생각하고 있다가 비례가 나오면 또 틀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같을 때를 단위 탄력적. 1보다 큰 애를 뭐라고? 탄력적. 1보다 작은 애를 뭐라고? 그러니까 이 표현은 수요나 공급이나 똑같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거를 같이 물어본단 말이에요. 얘도 특수한 형태 탄력성으로 완전 탄력적 있고 완전 뭐가 있다. 그래서 탄력성의 크기는 몇 가지로? 5가지로.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이걸 구별하는 개념이에요. 뭐를? 크기를. 그러면 당연히 얘도 이 크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91페이지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의 결정 요인이라고 나오죠. 그래도 별표해야 되죠. 그러면 얘는 결정 요인에서 제일 중요하게 나오는 게 이거예요.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 이게 짧으면 탄력적이고 이게 길면 비탄력적이라는 거예요.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 자, 거기 보면 그 2번 지문에 이렇게 돼 있죠. 생산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애는 비탄력이고 적게 소요되는 애일수록 어떻게 된다? 탄력적이라고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얘네를 일반 상품 같으면 라면 있죠. 라면은 수요가 증가하면 공장 가동률을 높이면 바로바로 양을 늘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배추는 수요가 늘어난다고 해서 공급을 바로 못 늘리잖아. 얘는 뭐가 필요한 거야?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얘네 길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부동산이잖아, 주택. 주택은 라면하고 성격이 같겠어요? 배추하고 성격이 같겠어? 배추하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주택 공급은 비탄력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 교재에 보면 신규 주택하고 재고 주택이 돼 있죠.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신규 주택은 생산 공급이야.
신규 주택은 얘는 생산 공급이에요. 근데 재고 주택은 뭐예요? 이거는 생산 공급이 아니에요. 그냥 갖고 있는 애를 내다가 팔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생산해서 해야 되는 기간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얘가 비탄력이고 얘가 탄력적이라는 거야. 이건 보유 공급이라고. 갖고 있는 애를 내놓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건설에서 들어와야 되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어요? 이 표현도 나중에 조세 쪽에 가서 다시 한번 얘기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 보면 단기가 있고 장기 공급 곡선이 있죠? 어? 1번 지문에. 네. 아, 근데 앞에서 우리가 단기 공급과 장기 공급을 했잖아. 네.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단기하고 장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측정 기준이 되는 단위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경제에서는 이게 더 중요해. 이게 중요한데 이게 문제가 나오면 학생들이 이 표현을 인식을 못하면 이거 구별이 안 될 거라고. 얘하고 헷갈리면서. 그러니까 측정 기준이 되는 단위 시간이 뭐냐면 월 단위냐 연 단위냐 이거예요. 무슨 말 이해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자, 강동구에 수요가 증가했어. 수요가 증가했는데 공급은 변화가 없잖아.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돼? 상승하면 공급이 늘어날 거 아니야. 그럼 공급이 어느 정도 변화가 됐는지 월 단위로 측정해 봤어. 그러면 다음 달이 됐다고 해서 주택 공급에 큰 변화가 있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근데 연 단위로 측정해 봤어. 3년 뒤에. 지금보다는 공급이 훨씬 늘어나 있을 거 아니야. 그걸 얘기하는 거야. 측정 기준에는 단위 시간이 월 단위를 기준으로 측정하느냐, 연 단위를 기준으로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탄력적인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고 비탄력적인데, 그러니까 월 단위로 하면 비탄력적이고 연 단위로 하면 탄력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런 애들은 이해를 하면 간단하게 풀리는 거야.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겠어요? 그리고 거기 4번에 가게 되면 부패하기 쉽거나 신선도가 중시되는 생산물 있죠? 얘네들은 왜 비탄력적이냐면 저장 비용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신선식품 생산하는 업체들이 있죠? 수요가 일시적으로 급증했다고 그래가지고 양을 확 늘리진 않아. 왜냐하면 얘네들은 생산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관할 수 있는 캐파도 정해져 있다고. 근데 갑자기 생산량을 늘리게 되면 보관 장소가 마땅치 않잖아. 그러면 창고를 하나 추가로 짓는다는 얘기는 오히려 비용 부담이 커지는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공급을 많이 늘리진 않는다고.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시험에 많이 쓰는 거는 5번 지문 있죠? 공적 규제가 강화될수록 공급은 비탄력적인 거야. 자, 그거는 무슨 얘기냐? 부동산은 물리적 공급은 안 돼. 그럼 용도적 공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용도 변경하는 규제가 강화가 되면 공급을 늘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자, 가격 탄력성의 결정 요인 그래갖고 탄력적, 비탄력적 만들어주는 게 박스로 또 정리가 돼 있죠. 문장을 갖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먼저 체킹하는 거야. 나머지 하나씩 추가하면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한 번에 다 정리되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지는 못해. 그러니까 그렇게만 인식할 수 있으시면 돼요. 그래프는 뭐 다음에 또 그래도 되니까 일단은 이론에 대한 거 기본적인 거를 해본 거예요. 다 시험에 나온 거예요. 나중에 이제 기출 문제 나오면은 쟤네들이 묶여서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내용도 간단하게 줘요. 간단하게. 그래서 이론 자체는 그게 특별하게 어렵게 주지는 않고 계산에 대한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세요. 할 수 있는 것만. 그러면 간단한 애들은 내가 풀 수 있을 거고 아까 같이 5% 7% 이런 건 풀 수 있을 거 아니야. 양에만 간단한 문제는 풀 거 아니야. 1년 배우면은 기본적인 문제, 계산 문제는 여러분들이 몇 개는 그냥 풀어요. 그게 또 여러분들이 속성이 얘가 만만한 계산 문제면 달려들어. 얘는 할 수 있다고. 근데 조금 복잡하면 버려.
그게.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해소가 될 거란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면 경기 변동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수요와 공급이 있죠. 얘네에 따라 경기는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그거를 배운 거고. 자, 그러면 여기에 경기 변동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인플레이션이 나와 있어요. 자, 인플레라는 것은 자, 이 경제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인플레는 필요하기라고 보면 돼요.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인플레. 자, 경기가 좋아진다는 얘기는 생산과 소비가 원활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뭐가 상승하냐면 물가가 상승해. 그러면 인플레라는 게 결국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화폐 가치가 하락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얘기야. 물가가 당연히 하락하게 되면 반대로 화폐 가치는 상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인플레하고 반대되는 게 디플레야.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은 게 디플레 현상이라고 보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인플레라는 것은 뭐가 상승하는 케이스다. 그러면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현상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나중에 이게 이제 금융하고 연결을 하게 되면 인플레 상황에서 대출자가 고정금리로 대출해 주잖아. 고정금리로 대출해 줄 때 예상보다 인플레 상황이 더 크게 나타나면 대출자는 이익이겠어요? 손해겠어요? 손해잖아요. 고정금리로 대출해 주는데 금리가 조정이 안 되잖아. 그래서 그런 인플레 위험을 대처하기 위해서 대출자들이 고안해낸 방식이 뭐다? 그게 변동금리예요. 변동금리라는 게 인플레 대처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IMF 터지기 전에는 고정금리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IMF가 터지면서 변동금리 시스템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았더라도 뒤에 약관을 보게 되면 국가 경제상의 중대한 위기가 초래되면 고정금리는 없는 거예요. 변동금리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약관에 그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대출 약관을 잘 읽어요, 안 읽어요? 안 읽어요.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격이 얼마나 급한데 그냥 대충 푹.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 회원 가입할 때도 그냥 한 번에 클릭을. 그래서 걔들도 그거 만들어 놓잖아. 전체 동의. 그럼 전체 동의 한번 탁 누르고 밑으로 쭉 내리는 거야. 그거 바로바로 넘어가야 돼.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일본에, 뭐 미국에, 유럽에, 아프리카에도 쭉 세워놓고 사탕 입에다 하나씩 물려주면 몇 분 안 돼서 우두둑 소리 나는 거 우리나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참을 수가 없는 거야. 그게 참 성격이 그런데 뭐 어떡하겠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옆에 가게 되면 경기 변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경제 활동의 상태를 얘기하는데 경제 활동의 장기적 추세로부터의 이탈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이렇게 가는 거를 우리가 추세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추세선은 한 나라의 경제 성장이 있죠. 그거를 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제 성장에서 이 추세선에서 단면을 잘라보게 되면 이런 식의 사이클이 움직이고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일반적인 추세선보다는 경기가 어떻게 돼? 좋은 현상 또는 안 좋은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끄집어내서 단면으로 자르게 되면 이런 식의 사이클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가 호황일 때도 있고 뭐가 있다? 불황일 때도 있다. 그래서 여기를 정점이라고 얘기하고 여기를 저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학자들에 따라 틀린데 정점에서 정점까지를 하나의 주기로 보는 견해도 있고 저점에서 저점까지를 하나의 주기로 보는 견해도 있는데 이게 거시 경제학자들마다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걸 기준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안 물어본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정점과 저점 사이 깊이를 진폭이라고 해요. 요거는 가끔 물어봐. 부동산 경기가 일반 경기보다 진폭이 커요. 높은 정점과 낮은 저점이 나타나. 이렇게 깊게.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부동산 경기는 건축 경기예요. 건축 경기. 그러니까 지어서 들어오기까지가 시간이 많이 걸려. 그러니까 경기의 흐름이 바뀌었다고 해서 부동산 경기가 바로 움직일 수가 없어. 그래서 일반 경기의 사이클이 이렇게 가게 되면 부동산 경기는 이렇게 뒤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초과 수요와 초과 공급 상황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게 부동산 시장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부동산 공급, 아까 여러분들이 라면하고 배추 얘기해봤잖아요. 부동산 공급은 비탄력적이라고.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주기와 진폭이 있고, 그 다음에 하면 경기 파동의 유형이라고 나와 있죠. 거기 보면 단기, 중기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 그 지난번에 얘기한 거예요. 거기 하면 키친이라고 있죠. 죽을라라고 있죠. 쿠즈네치 있죠. 그 다음에 콘트라티 EF 파동이라고 있죠. 이거 글자 순이에요. 주기가. 글자가 짧은 애가 제일 주기가 짧고, 글자가 긴 애가 주기가 제일 길다고. 시험이 안 나온다는 얘기야, 안 나온다는 얘기야. 상식으로 알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거. 그냥. 이게, 이 사이클을 알아낸 학자들의 이름을 따서 명명해 놓은 거니까, 부동산 경기는 거기 그 한선의 건축순환이라고 있어요. 3번에 건축순환이라고 나와 있죠. 대부분 이제 부동산 경기는 이제 그걸 기준으로 측정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반 경기의 주순환보다 부동산 경기의 주순환이 좀 더 길게 나타나는 거는 부동산 상품의 내구성이 더 길어서 그래. 그러니까 파동에 대한 주기가 조금 더 길게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옆 페이지에 가면 95페이지에 부동산 경기 변동이라고 있어요. 경기 변동의 개념을 보면은 부동산 경기는 건축 경기예요. 그리고 왜 건축 경기를 기준으로 하냐면 경기의 흐름의 판단은 생산 활동을 기준으로 파악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경기도 건축 경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그 중에서도 얘가 기준이에요. 우리 거기 교재에 보면은 협의의 경기도 있고 광의의 경기도 있고 최광의의 경기도 있다라고 돼 있죠. 하지만 우리나라 현재 시장에서 이슈가 되는 건 주택 경기예요. 상가 분양이 안 된다, 토지 매매가 안 된다, 이건 이슈가 안 돼. 사회적 이슈가. 주택의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다, 주택의 분양가가 상승하고 있다, 바로 신문 지면을 장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좋은지 안 좋은지 여부는 무슨 경기를 기준으로 파악한다? 주택 경기를 기준으로 파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두 번째 보면 경기 변동의 유형이라고 나와 있죠. 찾았어요? 그 밑에 경기 유형, 순환 변동, 비순환적 변동 나와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경제학자들이 경기의 변동은 처음에 순환 변동만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사이클이 있으면 이렇게 가는 변동만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황하고 뭐를 불황을 되풀이하는 거라고 봤는데 얘 말고도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이 존재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비순환적이라는 게 아니라 다른 형태. 아니 생각해봐요. 거기 계절 변동이 있죠. 걔는 1년마다 그 사이클이 계속 순환해야 안 해요. 계절마다 되풀이되는 거 아니에요, 걔는. 그러니까 다른 형태라는 거예요. 순환 변동 말고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이 존재하더라는 얘기예요. 그 중에 우리가 추세 변동이라고 해요. 이걸 장기적 변동이라고 그래요. 얘는 통상 50년 이상을 주기로 움직이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주로 경제 성장이라든가 인구에 대한 변화 있죠. 이걸로 측정하는 게 추세 변동이에요. 참고로 이게 뭐지? 1960년 기준하면 우리나라하고 필리핀 있죠.
1인당 국민소득이 얘네가 더 높았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근데 지금 2026년 아니에요. 몇 년 지난 거예요? 한 뭐 60년 지난 거 아니에요. 지금은 역전이잖아. 그러니까 그 사이에 얘네들은 연평균 한 2%대의 경제 성장률을 이뤄냈다 그러면 우리는 연평균 7에서 8%대의 고도 성장을 거쳤다고. 그게 누적이 돼서 지금의 결과가 나타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년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한 50에서 60년 이상을 주기로 해서 변한 애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계절 변동이라고 있습니다. 얘는 몇 년을 주기로? 1년을 주기로. 여러분들이 아는 계절 변동 뭐 있어요? 자, 우리 다음 달이면 구정이 있잖아요. 그런 이제 설 경기가 있는 거야. 일반 경기에서는. 부동산 경기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방학 때가 되면은 대학가 주변에 공실이 반복이 되는 현상이 있다든가 계절이 되면 겨울철에는 건축 공사가 많이 줄어들죠. 시멘트 양생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1년을 주기로 계속 반복되는 거야. 그 다음에 무작위적 변동이라고 있어. 이게 주기가 비주기라는 거예요. 이게 얘가 이거는 일반 경기 같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저기 중남미에는 배로 시작되는 나라 있죠. 미국 애들이 들어가서 이게 폭격한 거 아니에요. 갑자기 그러면 시설물이 파괴가 됐잖아. 그럼 갑작스럽게 건설 경기에 특수현상 같은 게 나타날 수 있어 없어. 그리고 정부의 정책에 따라 틀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로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부의 정책 등에서 나타나고 일반 경기에서는 전쟁이나 지진이나 이런 걸로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사이클이 있다 없다. 얘가 사이클이 없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사이클이 있다고. 길든지 짧든지 간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원래 제목이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 예전에는 문제로도 나왔는데 근래는 거의 잘 안 해.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면 부동산 경기에 뭐가 있어요? 그러면 이 지표가 왜 필요하냐면 경기는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여요. 그런데 경기의 흐름이 바뀌는 것을 우리는 예측을 해야 돼.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아무리 좋은 경기더라도 경기가 꺾일 거 아니야. 그런데 문제는 이 경기가 급속도로 꺾이게 되면 재고나 실업이 급증하기 때문에 경기를 회복시키는데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 그러니까 정부는 이 정도 타이밍에서 경기가 언제쯤 꺾일 것인지를 예의주시해야 돼. 그래서 경기가 꺾일 때쯤 정부가 개입을 해서 얘를 서서히 연착륙을 시켜줘야 돼. 그래야지만 경기 침체에 따른 후유증이 최소화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중개업자들이 시장에 나가서 개업했을 때 고객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뭐겠어? 어떻게 될 거냐 이거. 가격이 떨어질 거냐? 올라갈 것이냐? 그걸 물어봐서 그 의견을 참고해서 이 사람이 거래를 하든가 팔든가 뭘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중개업자들은 시장 흐름의 변화에 아주 분석을 잘해야 돼요. 그래야지 적절한 조언을 해주고 돈도 벌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면 소용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일반 경기는 이걸로 판단하는 거예요. 크게 나누면 즉 생산과 소비가 원활하면 경기가 좋은 거예요. 생산과 소비가 위축이 되면 경기가 안 좋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기가 안 좋으면 가계 소비가 줄잖아요. 줄면은 기업에서 생산한 생산품이 팔려요, 안 팔려요? 안 팔리고 재고가 누적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이윤이 없어질 거 아니야. 그러면 기업도 구조조정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실업자가 늘어날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소득이 줄었으니까 소비가 또 줄을 거 아니야.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라고. 그러면 부동산 경기도 일반 경기랑 마찬가지로 두 가지를 갖고 측정할 때 이게 이제 거래량, 건축량 이걸로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봐요.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 거래가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건축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경기가 좋다는 얘기 아니에요. 반대의 경우는 경기가 어떻게 돼요? 침체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래량이 늘어난지는 뭐를 보고 판단할 수 있어요? 부동산 거래세 납부 실적, 등기 신청 건수 이런 거 보면은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건축량에서는 건축 허가량이 있고
착공량이 있고 완공량이 있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정확한 거 완공량인데 경기를 예측을 할 때는 완공량은 파악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대리지표로 이걸 쓰는 거예요. 허가량과 뭐를? 착공량을. 그래서 이제 선생들이 여기다가 얘가 선행지표, 동행지표, 후행지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갖다가 붙인 거고, 갖다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측정하고. 그 다음에 가격 있죠? 가격은 보조지표야. 얘네가 주요지표고 이건 보조지표라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가격이,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고 경기가 반드시 좋아진 건 아니라는 얘기야. 부동산 가격에 변화 주는 거는 일반 경제 상황하고도 맞물려 있는 거야. 금리 향방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거야. 원자재 가격에 따라서 부동산 분양가가 달라질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보조지표로 쓰는 거야. 보조지표로. 근데 아주 오래전에 여러분 시험에 부동산 경기 측정에 3대 지표를 올바르게 묶은 거를 고르시오 그랬을 때 답이 이거 3개였어요. 오류죠, 오류. 오래전에는 번역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렇게도 출제를 했던 거예요. 이게 8회 때인가 9회 때 그렇게 나왔었어요. 여러분 시험도 11회 때부터 이거 받아준 거예요. 이 신청을. 이때부터 시험지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 있었어요. 그 이전에는 학원에서 관계자들이 들어가서 너는 무슨 과목, 너는 무슨 과목 그래서 그거 쭉 해갖고 모아서 기억나는 대로 적고 막 이랬다고. 그래갖고 문제 지역이 해주고 이때는 정답도 발표 안 했어요. 학원에서 채점해갖고 올렸으니까. 그러니까 오류도 많죠. 그러니까 10회 이전의 문제는 오류가 많아. 그래서 11회에서부터 이 신청 받아주고 시험지도 학생들이 갖고 나올 수 있었고 그렇게 된 거야. 그 다음부터 이제 문제가 조금씩 가다가 그래도 계속 오류가 있었다가 14회 때 또 오류가 한 3개인가 또 나왔었어. 그래갖고 15회 시험이 엄청 어렵게 줬어. 한번 정리하겠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16회서부터는 난이도가 매년 비슷해요. 난이도가. 그래서 매년 하는 소리가 올해는 시험이 어려웠다는 둥, 다 거짓말이에요. 그냥 다 똑같은 거예요. 그냥 16회서부터 36회까지 그냥 다 비슷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가시면 건축량은 공급지표라고 돼 있죠. 가로 열고 거기 97페이지에 건축량은 공급지, 거래량은 수요지표로 돼 있죠. 가격 변동은 보조지표라고 돼 있죠.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택지의 분양이 있죠. 분양이 많이 받으면 착공이 좀 늘어날 수 있을까? 그런데 택지를 분양만 받았지 실제로 착공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착공의 타성현상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건설사들은 부진을 확보해서도 막상 착공을 못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놓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면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이라는 거는 일반 경기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 부동산 경기에서만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특징 중에서 첫 번째 나오는 게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표현이. 일반 경기보다 뭐가? 주기가 길다 이런 얘기야. 그런 상품의 수명이 길기 때문에 파동이 상대적으로 좀 더 느리게 나타난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것도 선생들이 낼 때 이게 주순환 기준하고 장기 변동이 있어요. 주순환 기준하면 부동산 경기가 길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장기 변동하면은 부동산 경기가 예를 들어서 짧게 나타나요. 일반 경기가 더 길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거기까지도 쓸 수도 있을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주순환을 기준하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일반 경기가 있고 부동산 경기가 있으면 얘가 더 길게 나타나요. 아까 우리가 한산의 건축순환 얘기했었죠. 이게 17년에서 18년을 주기로 나타나고 얘가 8에서 한 10년 주기로 나타나요. 그런데 장기 변동을 가게 되면 아까 일반 경기의 장기 변동이 추세 변동이라고 그랬죠. 추세 변동은
50에서 한 60년을 주기로 나타나요. 근데 부동산 경기했을 때 이 장기적 변동은 뭐냐면 이게 발생했을 때 재개발 같은 경우 이게 한 30에서 40년을 주기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문장을 줬을 때 자, 일반 경기보다 주기가 길다라고 배웠잖아. 근데 여기다 지문 하나 넣는 거야. 장기적 변동은. 근데 시험에 나온 선례가 없어. 아니 이것만 알아도 충분한데 이걸 뭐하러 내겠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문제에 틀리게 하려고 장기 변동만 하나 집어넣는 거예요. 그냥 참고해도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부동산 경기는 주기의 순환 국면이 명백하거나 일정하지 않게 나타나 있어요. 매번 그 시스템마다 파동에 대한 거는 다 다르게 나타난다고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비해서 저점이 있고 정점이 높아. 그 얘기는 뭐냐면 그건 기억해야 돼요. 시험에 몇 번 썼어. 일반 경기보다 뭐가 크다? 진폭이 크다는 얘기야. 진폭이 크다는 얘기는 아까 얘기했지만 높은 정점과 낮은 저점이 나타나는 거야. 이게 나타난 이유가 뭐 때문에? 이게 있어서 그래요. 타임 렉이라고 해서 수요와 공급 간의 시차가 있어서 그래요. 아까 얘기했지만 부동산 경기는 건축 경기잖아요. 지어서 들어올 때까지가 뭐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야. 이거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이론이 거미집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거미집 이론은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야. 원래 거미집 이론이라는 게 경제학에서는 돼지와 옥수수 파동을 갖고 얘기하잖아. 근데 부동산학에서는 돼지하고 옥수수는 출현을 못해. 그러니까 주택을 갖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6번에 가면, 양가로 6번에 가면 부동산 경기는 타성 기간이 길다라고 해놨죠. 거기 2번에 진폭이 크다라는 것 있죠. 그거하고 6번하고 연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진폭이 크냐? 타성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진폭이 크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타성 기간이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동산 경기가 건축 경기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 자체가 내구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경기가 침체가 됐다고 해서 시장에 들어와서 미분양 재고로 쌓이는 물건들이 갑자기 다 소진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구별을 하면 돼요. 그리고 거기 7번에 보게 되면 이게 일반 경기와의 순환적 관계 있죠. 그거는 시험에서 인용이 잘 안 되는데 그냥 나중에 가다가 선생님이 생략을 하면은 그게 썩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생략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한번 들으면 돼요. 자, 일반 경기에 비해서 전순환적이라는 거는 앞서서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는 이걸 얘기했어. 근데 지금은 학자들이 이걸 인정을 안 해. 왜냐하면 주가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 다음에 경기가 반드시 그대로 가느냐? 그거는 판정하기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 번역한 논리예요. 이게. 그 다음에 후순환적인 양상을 띠는 게 부동산 경기야. 그러면 후순환적이라는 거는 일반 경기의 사이클이 움직일 때 부동산 경기가 뒤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야. 왜 뒤따라서 움직인다 그랬어요? 건축 경기니까. 일반 경기가 좋아져서 수요가 늘었다고 해서 부동산 공급이 바로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이거 후순환적이야. 그런데 이 부동산 경기 안에 부문별 경기가 있잖아. 부문별 경기를 가게 되면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 있죠. 그 다음에 주거용 부동산이 있죠. 그러면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은 일반 경기하고 동시순환적이에요. 같이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의 또 다른 표현을 기업용 부동산이라고 그래요. 일반 경기가 좋아지면 투자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주로 무슨 부동산에? 기업용 부동산에 투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가 늘어나게 되면 돈 쓰겠다는 사람이 많아지죠. 그런데 돈은 한정이 돼 있잖아. 그 뭐가 상승하겠어? 이자율이 상승하는 거예요. 그러면 낮은 금융비에서 투자가 이루어지는 주택 부분은 투자가 위축이 되는 거예요.